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1929년과 같은 세계 대공황이 올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었는데, 근데 최근 들어서 이게 미국 정부의 공식 문서에서도 유사하게 인용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냥 허투루 넘어갈 만한 얘기는 아닌 것 같아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공황이 온다고 주장한 이유와 그리고 앞으로의 전개 방향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설에 뭐라고 올렸냐? 만약에 미국의 연방법원이 자신의 관세를 무효화하면 대공황이 올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이 문구를 정확하게 보면 극좌 법원, 레디칼 레프트 법원이 우리에게, 즉 트럼프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다면 1929년 대공황이 다시 찾아올 것이다. 정말 명시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 대공황을 전부 다 대문자로 써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설에 워낙 과장도 많이 하고 조금 잘못되거나 왜곡된 얘기도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 단순한 과장인가 싶었는데 웬걸 미국 법무부가 항소법원에 제출한 공식 문서에도 이것과 유사한 표현이 들어갔습니다. 뉴욕타임스의 8월 13일자 기사를 보면 제목 자체가 트럼프, 법원이 관세를 철폐하면 경제 재앙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라는 제목인데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트럼프 행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공식 문서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문제에서 패소를 하게 되면 1920년식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거 대공황이잖아요. 1929년에 일어났던 거대한 경제적 사건, 대공황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방정부의 공식 문서에도 대공황 표현이 사실상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걸 허투루 넘길 수 없는 이유는 뭐냐? 그만큼 관세 관련해서 연방항소법원의 상황이 트럼프한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법원에서 관세 관련해서 패소할 수 있다는 공포감이 이런 극단적인 표현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연방항소법원에 걸려있는 재판 상황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된 건지 과거 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현재 상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5월에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에 대해서 미국 국제무역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게 바로 1심 판결이었는데 판결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트럼프가 국제긴급경제권한법, 즉 IEEPA를 통해서 관세를 부과한 것은 권한이 없는데 부과됐기 때문에 폐지돼야 된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걸 우리한테 좀 더 익숙한 표현으로 바꾸면 품목관세 있잖아요. 예를 들어 자동차 관세 또는 철강 관세, 이런 건 이번 판결하고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 판결과 연관된 관세가 뭐냐? 바로 상호관세입니다. 8월 7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상호관세를 발표한 거 다들 기억하시죠? 유럽연합이나 일본, 우리나라한테 15%의 관세를 물린 거, 바로 이게 권한이 없는데 관세를 물렸다면서 이건 무효다,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1심 판결을 내렸던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1심 판결에 패소하자마자 2심 연방항소법원에 집행정지 명령을 받아냈습니다. 그걸로 지금 현재 상호관세를 발표한 거니까 일종의 임시명령으로 상호관세를 발동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유효한 거냐? 2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유효한 거고요. 2심 판결에 또 패소를 한다? 그러면 또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2심 판결에서 패소할까 봐 지금 굉장히 마음이 급해진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2심 판결에서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패소할 수도 있느냐?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1심 국제무역법원은 왜 트럼프 상호관세에 대해서 무효 판결을 내렸는지 그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 IEEPA를 기반으로 관세를 물렸는데요. 이 조항에 따르면 특이하고 특별한 위협에 대해서 특정 경제제재 권한을 부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구만 보면
제재를 하는 거 됩니다. 금수 조치하는 거 됩니다. 그런데 관세를 물려도 된다? 이런 표현은 없거든요. 미국 헌법상 관세 부과는 의회가 갖고 있는 고유의 권한입니다. 이거 아무리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의회의 승인 없이 마음대로 부과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관세에 대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세를 매겼기 때문에 이건 위헌이다. 이렇게 국제무역법원이 판결을 한 겁니다. 근데 상호관세는 위헌이라고 나왔는데 품목관세에 대해서는 따로 판결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품목관세는 왜 가능한가? 이건 기반이 된 법안 자체가 다릅니다. 품목관세는 무역확장법에 따라서 특정 품목에 한시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법률 조항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관세란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법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대통령한테 위임되어 있는 게 바로 품목관세입니다. 자, 이렇게 1심 판결에서 트럼프 관세가 무효다. 이렇게 명확하게 판결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2심에서는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느냐? 일단 중립적 정치 성향을 갖고 있다고 알려진 폴리티코 기사 제목을 보면 연방 항소법원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에 대해서 굉장히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폴리티코 기사 제목에 보면 장시간 진행된 구두 변론에서 판사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긴급 상황 법률을 사용해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렇게 제목과 부제목을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폴리티코는 중도 성향이니까 트럼프 편이 아니라서 이런 제목을 붙인 거 아니냐. 또 심지어 폴리티코는 좌파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미국의 전통적인 보수 언론 매체의 기사도 갖고 왔습니다. 내셔널 리뷰라고 여기는 아주 보수적인 그런 언론사인데 여기에서도 어떤 표현이 나오느냐. 판사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권한 행사에 대해서 회의적이고 일부 판사들은 권한 남용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스캡티시즘이란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보수 언론 워싱턴 이그제미너에도 연방항소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광범위한 관세 정책에 대해 회의적 스캡티컬한 태도를 보이고 법무부 변호인을 강하게 추궁했다. 이렇게 기사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연방항소법원의 태도가 트럼프한테 호의적이라고 볼 수는 절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이 아주 급한 겁니다. 물론 결론은 3심 법원까지 반드시 갈 거고요. 거기서 나올 겁니다. 그러면 대법원의 성향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9명의 대법관 중에서 보수 성향이 6명, 진보 성향이 3명입니다. 이 숫자만 놓고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훨씬 더 유리하겠구나. 6대 3이네.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근데 보수 성향의 대법원 판사들은 이런 성향을 갖고 있어요. 법이 제정됐을 때 원래 의미나 문자에 따라 해석한다. 라는 성향을 갖고 있는 게 바로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이거든요. 이걸 오리지널리즘이라고 부르는데 이에 비해서 진보 성향의 대법관들은 항상 어떤 식으로 판결해 왔냐. 법이란 걸 문구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 시대와 사회 변화에 맞게 해석을 좀 다르게 할 수도 있다. 라는 그런 해석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걸 Living Constitution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다 보니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게 100% 유리한 게 아닙니다. 만약에 진보 성향의 대법관들이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이 실용적으로 판단을 한다. 그러면 보수가 6명, 진보가 3명인 게 트럼프한테 유리할지 모르겠지만 정반대거든요.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은 일단 문구 그대로 해석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만약에 법리대로만 한다. 그러면 이번에 관세가 무효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워낙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보수 성향의 판사들이 과연 문구 그대로만 판결할 수 있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의문이 나오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번에 트럼프 관세가 무효화되게 되면 그동안 걷었던 거액의 관세를 다시 환급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미국이 엄청난 손실을 보기 때문에 국익이 걸려있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입장에서 지금 엄청 불안한 거죠. 법리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불리하고 항소법원도 회의적이다. 이런 기사가 진짜 미국의 수십 개 언론사에서 다 쏟아져 나왔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2심 판결을 앞두고 1929년 대공황처럼 아주 혹독한 위기가 온다는 표현을 앞으로도 남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 1심, 2심 다 관세가 무효 판결을 받게 되면 3심의 대법관들도 엄청난 압박을 받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대법관들은 정치적 성향도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또 하나 역사에 자기의 이름을 남기는 거 이거 진짜 중요하게 여기는데 만약에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판결을 한다. 그건 보수 성향이냐 진보 성향이냐 이걸 떠나서 대법관들의 평생의 명예가 달려있는 겁니다. 미국의 대법관 숫자 9명밖에 안 되고요. 무슨 판결을 내리면 이 역사에서 그 사람들 이름을 진짜 모든 국민들이 기억하거든요. 그러니 대법관들이 어떤 판결을 할지는 트럼프 입장에서 너무나 불안하고 지금 초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게다가 이미 미국 경제에는 관세 부작용이 아주 세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7월달 CPI 즉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0.2%밖에 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아마도 트럼프가 소매업체한테 뭐 겁박을 하거나 또는 협박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어쨌든 소매업체들이 물가를 못 올리니까 미국의 7월달 CPI가 전월 대비 0.2%만 오른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7월달 생산자 물가도 시장의 예상치는 0.2%였거든요. 아니 소비자 물가가 0.2니까 생산자들도 뭐 그렇게 물가가 많이 올랐겠니? 0.2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실제치가 발표됐을 때 시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 0.2는커녕 0.9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 툭 튀어나와 있죠. 이게 2022년 6월 이후의 최고치입니다. 22년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때 미국의 물가가 무섭게 올랐을 때인데 그때 생산자 물가가 0.87% 올랐는데 그때 이래로 가장 높게 오른 겁니다. 전월 대비로 이렇게 0.9% 오르는 일은 지금까지 그렇게 흔한 일도 아니었고 22년 6월부터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미국의 대법원이 법규 그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그야말로 판결이 안개 속에 빠졌습니다. 만에 하나 상호관세가 무효 판결을 받게 되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일단 앞으로 일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2심 판결이 언제 나올지는 정해진 바가 없지만 대법원이 심리를 시작할 시기는 10월경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분석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2심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트럼프 대통령한테 아주 심각한 문제를 만들 수 있냐?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퇴각할 수 있는, 즉 물러날 수 있는 다리를 끊어버렸거든요. 어떻게 끊어버렸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BBB 법안, 즉 크고 아름다운 법안을 통해서 세금을 엄청나게 감세해줬죠. 4천억 달러에서 5천억 달러 정도를 해마다 감세해준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이 BBB 법안에 따르면 우리나라 돈으로 감세 금액이 680조 원에 이른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80조 원이니까 우리나라 한 해 예산만큼 감세하는 그런 법안이 이미 통과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세수가 대폭 줄어들 예정인데 만약에 관세 수익까지 사라지게 되면 고스란히 BBB 법안으로 감세해 준 만큼 재정 적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미 미국은요 정말로 심각한 상황인 게 미국의 국가 예산 7조 달러 가운데 2조 달러를 빚져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7조 달러 예산에 2조 달러를 빚진다. 정상적인 상황은 아닌 거죠. 그런데 관세가 무효화되면 7조 달러 가운데 2조 달러로 그치는 게 아니라 2조 3천억 달러로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진짜 미국의 국가 부채가 앞으로 빠른 속도로 늘어나겠죠. 그러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미 퇴각할 수 있는 다리를 끊어버린 셈입니다. 만일에 상호관세가 무효화된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한테 남은 수단은 결국 품목관세만 남게 되는데요. 품목관세라는 건 뭐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이런 데 붙인 그런 관세가 품목관세죠. 우리 한국이나 유럽연합, 일본 같은 경우는 자동차 관세 이것 때문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자동차 관세를 분명히 15%로 낮춰주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을 했지만 만약에 상호관세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 자동차 관세 인하 약속을 이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등에만 품목관세가 붙어 있지만 세수가 턱없이 부족하게 되면 품목관세 대상을 크게 확대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만약에 트럼프가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진짜 무차별 품목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면 정말로 대혼돈의 유니버스가 앞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뜻이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나 유럽연합, 일본의 경우에는 거액의 투자 약속을 트럼프하고 했잖아요. 그런데 트럼프는 상호관세가 미국 법원에 의해서 철폐된다 하더라도 우리한테 투자 약속은 계속 지키라고 압박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투자 약속을 거부한다. 아니 이제는 네가 상호관세를 우리한테 물릴 수가 없잖아. 그러면 투자 약속도 다시 무효화돼야지 라고 우리가 주장을 했을 때 트럼프는 분명히 우리나라나 유럽연합 그리고 일본의 주요 수출품에 품목관세를 다시 내세우면서 압박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상호관세가 무효화된다 하더라도 앞으로 넘어야 될 산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고집하면서 굉장히 서둘렀잖아요. 가장 큰 이유가 2심 판결이 나오기 전에 어떻게든 상호관세 압박을 통해서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유럽연합한테 뜯어낼 거 다 뜯어내려고 그렇게 서둘렀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이 미국과 협상을 타기로 했을 때 일본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분 혹시 게임 이론이라고 아십니까? 죄수의 딜레마라는 게 있는데 검사가 범인 2명을 놓고 추궁을 했을 때 두 사람 다 자백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형량이 약해지거나 아니면 무죄가 될 수도 있는데 굳이 한 놈이 가서 자백을 해버려요. 저놈이 나쁜 놈이래요. 이런 식으로 자백을 하면 그러면 두 죄수 다 엄청난 불이익을 받게 되거든요. 이게 바로 경제학의 게임 이론의 죄수의 딜레마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한 짓이 뭐냐? 게임 이론에서 가장 멍청한 짓이라는 그런 짓을 일본이 먼저 해서 관세 그까짓 거 10%포인트 낮추겠다고 지금 엄청난 투자 약속했죠. 온갖 불이익을 다 감수했죠. 그러다 보니 거기에 다 끌려 들어가면서 유럽연합, 한국 모두 다 엄청난 손실을 보는 그런 협상을 트럼프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죄수의 딜레마를 볼 때 먼저 이렇게 나쁜 짓을 한 일본이 굉장히 협상을 잘못한 거고 그 뒤에 남은 나라들은 죄수의 딜레마상 어쩔 수 없이 끌려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 일본 때문에 억울한 상황에 처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게다가 만약에 법원에서 트럼프의 상호관세가 무효화되는 사태가 일어난다. 그러면 일본의 협상은 더욱더 바보 같은 협상으로 남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지는 정말 미지수라고 할 수 있죠. 왜냐? 지금 대법원이 법리 그대로만 해석해서 관세를 무효화하기에는 진짜 너무 많이 지금 지나왔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가끔 그런 말을 해요. 너무 많이 진행됐다. 여기서 무효화되면 끝장이다. 우리 미국 경제 대공황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박종훈의 지식 한방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